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이 날씨 추운데도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5학년도 대비 피종이 전공체육 합격 설명회를 시작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혹시 한국사 자격을 취득하셨나요? 그렇군요. 아직 취득하지 않으신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예전에 임용시험 1차 시험과 같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이 2024년 1월 16일 날 접수를 해서 시험이 2월 17일 날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화를 선택해서 시험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60점 이상만 취득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임용시험을 볼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전날까지 이 자격을 취득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떨어졌다고 해서 크게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첫 번째 취득을 안 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이 기간 동안에 한국사를 계속 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첫 번째 시험에 응시하셔서 바로 합격하시고 전공 공부에 전념하시는 것이 시험에 합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시험을 치르고 자격을 취득하는 유효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진대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임용에 합격하는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차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1교시는 일반 교육학을, 2교시, 3교시는 전공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A형, B형으로 나누어서 기입형과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A형 40점, B형 40점에서 총 80점의 점수를 획득하시면 여러분들은 임용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기입형 문항은 잘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단어, 핵심어, 완성형 또는 단답형 형태로 칸 안에 기입하는 형태로 문제를 제시하게 되고요.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인식, 추리, 예상, 결론 도출, 인과관계, 상관관계,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 다 단답형의 문제들이 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답안을 쓰는 것은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시험을 봐서 점수를 전공 80점, 교육학 20점, 총 100점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2024학년도 대비 응시 현황과 경쟁률을 살펴보면 지금 전체 인원수가 선발하는 인원수는 약 410명 정도 됐고요. 지원자는 3,328명이었어요. 대략 경쟁률이 8.7대 1 정도 됐었죠. 그러니까 8명 중에 1명이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시험장 가면 대략 그 교실 안에 한 2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8, 3, 24니까 한 교실에서 한 3명 정도 합격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전체적인 지역을 보면 선발 인원은 항상 경기도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가장 넓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쟁률로 따져보면 이거는 꼭 어디가 높다 낮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경쟁률이 이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대구가 17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어요. 이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2021학년도에 보면 전체 선발 인원 예정 인원은 422명이었었는데 그 지원자 수는 4122명이었어요.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407명 선발에 4264명이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3학년도에는 413명 선발에 3945명이 지원을 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는 3300명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 인원수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죠. 2021학년도 지금 100점 만점의 점수를 비교하면 1차 합격선이 대략 한 75점, 78점, 77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의 커트라인이 형성된 게 바로 경기도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2022학년도 보면 2022학년도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건 서울이고요. 14.4대 1이었고 1차 합격선은 84.3점 정도 나왔어요. 2023학년도 보면 이때 경쟁률은 가장 높았던 게 광주고요. 19대 1이었고요. 1차 합격선은 서울이 가장 높았어요. 86.7점이죠.
그러니까 86.7점이라는 건 전공이 대략 70점 가까이 점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교육학도 거의 한 16에서 17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로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상당히 높아졌고 수험생의 실력이 높아진 만큼 점수에 인플레이션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아마 올해에는 이거보다 조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한 80점대 초반대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이다,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공 과목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초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자면, 크게는 우리 스포츠 교육학, 내용학, 인문편과 내용학 자연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스포츠 교육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 체육교육학부, 지금 서울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신 최희창 교수님이 집필하신 체육교육탐구, 또 유정희 교수님이 쓰신 체육교육과정 총론, 그 다음에 2022 개정교육과정, 뭐 요게 이제 시험이 주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대략 몇 점이 나오냐면 한 10점 정도 점수가 나오겠죠. 그럼 교육과정이라는 건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하기까지 어떤 전체적인 과정을 나열한 것이라면, 그럼 과연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내는 게 바로 교수 이론이에요. 교수. 우리는 체육 교사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가르칠 거냐, 운동 기능을 어떻게 가르칠 거고, 움직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스포츠맨십과 또 페어플레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될 것인가, 느끼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겠죠. 그러면 가르치는 방식이라는 건 하나의 형태고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형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링크의 수업 방식이라던가, 모선의 체육교육 스타일이라던가, 메슬러의 체육 수업 모형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해야 학교 현장에 가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고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입문편은요, 우리가 심리학 공부를 하죠. 심리는 어떤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잘 조절해서 어떻게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냐, 교육 방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그 중에서 우리는 요 스포츠 심리학과 운동제 운동학습, 그 다음에 운동 심리학적인 측면들을 공부해요. 뭐냐면 좀 협의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스포츠 운동을 경기를 해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 심리적인 요인들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내 불안을 잘 조절해서 주변의 환경의 사람들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내가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따져보는 거죠. 운동 제어의 모터 컨트롤이에요. 컨트롤은 내 움직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예요. 그러면 뭐 어디서 조절하겠어요? 머리에서 조절할 수도 있고, 즉 중추신경계를 통해 조절할 수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조절되어질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쵸? 누구에 의해서 움직였을까요? 바로 저 자신에 의해서 움직여진 거겠죠. 그런데 오늘 날씨가 되게 추워요. 근데 가다가 보면 길가에 빙판이 있어요.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넘어질 때 움직임이 어떨까요? 아, 나는 아주 멋있게 넘어져야지, 이렇게 넘어질까요? 아니면 화닥 넘어질까요? 화닥 넘어지겠죠? 그럼 과연 그 움직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럼 모르겠죠. 네, 그렇게 환경적인 요인들이 나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움직임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움직임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움직이는 걸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물건을 잡고, 뭐 커피를 잡고 마시고, 그런 어떤 목적이 있을 거고, 그 목적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겠죠. 커피를 마시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최단거리로 착 먹는 게 좋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스포츠 경기의 어떤 특정 기능들을 연습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협응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죠. 그럼 어디다 저장하겠어요? 머리에 저장하겠죠. 근육에 저장하겠죠. 그게 바로 모터 러닝이에요. 또 하나의 운동 심리학은 뭐냐면, 운동을 하면 좋아할까요, 나쁠까요? 우리 운동하면 건강해진대요. 근데 육체적인 건강만 있을까요? 아니요. 운동하면 성격도 좋아져요. 운동하면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쾌활해져요. 운동하면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심리적인 조절을 통해서 운동 경기력을 향상시킬 것이냐, 여기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운동이라는 것, 스포츠 활동, 신체 활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신적인 건강을 이루어낼 것이냐,
여기에도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운동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점점점 여기 운동제어 운동학습은 좀 약간 어려운 영역이긴 하지만 올해도 출제가 됐고요. 다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스포츠 사회학이에요. 우리 사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죠. 스포츠라는 것은 그 하나 탁 떨어뜨려 놓고서 운동 경기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고 잘 보고 이거 끝이 아니라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사회 곳곳에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넥센 히어로즈의 이정우 선수가 지금 엄청난 대박 계약을 맺었죠. 자, 그 대박 계약을 맺었을 때 이 선수가 있던 넥센 히어로즈라는 팀 하나만으로 끝나겠습니까? 작게는 가족, 이종범 아버님과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사람들과 이제 우리나라 국가와 그 KBA와 메이저리그와의 관계, 또 이런 어떤 그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또 동양인 선수로서는 최초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지금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거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마 그가 모델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야구 선수의 길을 택하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뭐 스포츠 사회학이에요. 근데 돈 문제잖아요. 스포츠는 어때요? 여러분 스포츠의 정의를 알아요? 스포츠는 뭘까요? 스포츠. 아마추어 뭘까요? 아마추어. 아모레. 무슨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스포츠의 아마추어는 어떠한 활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포츠란 정의는 결국 스포츠 활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연인한테 내가 너 선물 하나 줄 테니까 돈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거 사랑 안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주죠. 스포츠는 금전적인 욕심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해서 하는 활동이에요. 근데 여기 뭐가 붙었어요? 1억 4천만 불이라는 돈이 붙었어요. 그럼 어때요? 순수해요? 돈 줘. 그래야 내가 하지. 그죠? 오타니 선수가 LA 다저스와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1년에 받는 연봉은 27억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9천만 달러는 10년 후에 받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당장 돈 받아야지. 그쵸? 당장 돈 받아야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을 받으면 셀러리 캡이 걸리는 거죠. 다른 추가적인 선수를 영입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봐요. 체육 철학이에요. 철학은 뭐예요? 내 머릿속의 사상과 가치예요. 체육을 왜 할까요? 체육을 왜 할까요? 체육을 왜 배울까요? 건강해지려고요. 맞아요. 건강해지려고 배워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건강이라는 생각이 다 통해요.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뭐야? 체육은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 그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 철학이 바로 건강이에요. 그럼 체육은 건강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달리 얘기하면 체육을 왜 배울까요? 맞아. 우리는 지금 말이 말랑말랑 하는 우리는 어떤 이 사회에 어떤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체육이 바로 그런 전인적 인간을 만들기 위한 통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체육의 교육의 방향은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자, 체육사가 있어요. 한국 체육사가 있고 서양 체육사가 있어요. 우리가 체육사를 배우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보고 그리고 미래를 나아갈 길을 찾을 수가 있겠죠. 과거를 모르고 과거를 외면하면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체육교육 역시도 지금의 체육교육과 비슷하게 과거의 역사적으로도 서양의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체육교육에 대한 전인적 교육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신라의 화랑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해요. 운동 생리학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생리니까. 그러니까 이과적인 부분이 우리가 조금 약한 부분이에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면서요. 왜 건강해질까요? 근육이 단련되어져서. 자, 우리의 체온은 36.5도예요. 지구의 평균 기온은 한 23도 정도 된답니다. 지금은 어떤 숨을 쉬기 아주 편안한 환경에 놓여져 있죠. 숨쉬기 불편해요? 졸립죠, 지금? 밥 먹고 왔지, 지금 따뜻하지, 제 말은 졸립죠. 근데 이런 졸린 환경에 있으면, 편안한 환경에 있으면 내 몸이 편안해지는 거고, 반면에 좀 내 몸을 숨도 부족하고 산소도 부족하고 막 몸에 무거운 거를 들어야 되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 내 몸은 또 거기에 어떻게 해요?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적응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운동 생리학에선 그 신체적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무거운 걸 들어요. 그럼 내 몸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근력이 세져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거웠어. 근데 근력이 세지고 나니까 얘가 어떻겠어요? 가벼워지죠. 맞아요. 왜? 내가 세졌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중추신경계로부터 시작해서 내분비계로, 또 호흡계, 순환계, 근육계, 신경계 이쪽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들으려면 무거우면 에너지를 많이 써요, 적게 써요? 많이 쓰죠. 근데 얘가 내가 발달했어. 이거 되게 가벼워. 에너지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적게 쓰겠죠. 그렇게 적응하는 거예요. 그 운동 생리학은 그것만 이해하면 게임 끝이에요. 완전 쉽죠. 근육계, 순환계, 호흡계, 내분비계 다 그래요. 운동 역학이에요.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에요.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 뭐가 나와요? 계산이 나와요. 근데 작년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총 10점 배점에 9점이 계산 문제였어요. 작년에는 비형 문제의 끝판에 우리 제일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역학적 에너지 버티컬 점프 이 점프를 그냥 점프해 뭐 무게 메고 점프해 막 문제가 한 문제에 막 1시간 가까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막 이런 문제가 나와버려가지고 비형에서 막 싹 다 날려버리는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근데 올해는 계산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재밌죠? 그럼 내년에 계산 문제가 안 나올까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역학은 그것만 알면 돼요. 내가 움직였잖아요. 지금 움직였죠. 그죠? 난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였을까요? 내가 존재하는 힘은 과연 뭘까요? 내가 이렇게 움직여. 네. 나에게 존재하는 힘은 뭘까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일단 제 몸무게가 무거우면 힘들 것이고 가벼우면 편안하겠죠? 내 몸무게가 바로 힘이에요. 내 힘이 체중이 W는 웨이트는 매스 질량 곱하기 어셀러레이션 그래비티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 체중 저는 70kg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70kg의 힘으로 질량의 힘으로 뇌를 누르면 지구도 역시 나를 똑같이 밀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탁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무릎을 굽혀 딱빵 뛰면 어때요? 70kg의 힘을 주면 제가 뜨겠어요? 못 뜨겠어요? 못 뜨죠. 내가 한 100kg 이상의 힘을 줘야 70대 70 쌤쌤하고 30kg의 힘으로 밀어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프 뛰는 거예요. 스익 점프 얼마나 뛰어요? 덩크슛 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덩크슛을? 우리 할 수 있어요. 점프를 뛰면 만들어낼 수 있죠. 이론적으로. 그죠? 네,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걸 했으면 뭘 해야 돼요? 높이 얼마나 뛰었냐, 너? 얼마나 더 뛸 수 있냐?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을 통계를 내서 학생들의 실력이 얼마큼 좋아졌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측정도 하고 통계도 내고 평가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죠.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요. 이게 뭐냐면 뭐 작년에도 늘 항상 제가 이제 쓰는 건데 만다라트예요. 네.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임용시험 합격이에요. 그죠? 요걸 해야 돼요. 내년에 이맘때 지금 이제 1차 시험이 발표 나기 전이잖아요. 이맘때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발표 나기 전에 2차 시험의 수업 시련과 면접과 실기를 막 준비하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 시기에 그렇게 막 정열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그 시간을 쏟아부을 수 있는 방법은 1차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 총 8개로 봤어요. 아까 교육과정, 교수론, 심리학, 사회학, 철학, 생리학, 역학, 측정평가. 과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버릴 게 뭐가 있냐? 지금 다 10점씩이에요.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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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딱 뭐 정확히 이렇게 10점씩 나오진 않습니다만 대략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총 80점이 돼요.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과목 중에 뭐가 있을까요? 많은 선생님 일반적으로 체육사요? 체육사를 포기한다. 이게 어려울 것 같죠, 굉장히. 근데 또 나올 거는 또 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접근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안 어려운 건 없지만 제일 많이들 포기하는 과목이 역학이에요. 특히 계산 문제. 통짜로 날리는 제가 재작년에 전화를 받았어요. 12월 31일 날 그 영화 그 백두산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백두산 펑 터지면서 막 영화 거기에서 와이프랑 연말 마지막 날 그걸 보러 갔는데 12시가 다 돼서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모르는 전화번호인데 그 전화 받았죠? 받았더니 어떤 학생인데 저는 선생님 강의는 듣지 않지만 연락처를 어떻게 우연히 알아서 선생님에게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신년 되기 전에 전화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화 보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전화 통화하시죠 해서 나와서 전화 통화했어요. 임용 공부를 몇 년 했나요? 물어보니까 몇 년 했냐면 10년 했대요. 10년 했대요. 근데 재작년이니까 제가 재작년에 계산 문제가 9문제 나왔던 때라 그랬잖아요. 근데 역학을 빵점 맞았대요. 네. 그럼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왜 빵점을 맞았습니까? 역학을. 10년을 열로 나눠서 매년 1년씩 역학을 조금씩 조금씩 공부했으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역학이 너무 무서워. 나는 역학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이미 선입견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미 역학은 너무 무서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을 뒤로 미루게 된 거죠. 어떤 새로운 기능이나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울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버거워요. 힘들어요. 근데 힘든 과정을 어느 상황이나 다 겪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으면 이것도 어느 정도 공부돼 있어, 이것도 어느 정도 공부돼 있어, 어느 정도 공부돼 있어서 받아들이기 쉬운데 얘는 잘 안 받아들여. 너무 힘들어. 근데 얘네들은 쉬우니 뭔가 이뤄낼 수 있을 것 같고 얘네들은 어려우니 내가 너무 시간을 지체하고 끄는 것 같아. 이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할 게 없어요. 하지만 천천히 차근차근 이뤄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역학과 운동생리학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 교육과정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 2022 개정교육과정이 내후년에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2022 개정교육과정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유형과 개선, 교사교육 이런 내용 공부하면 되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이게 내 거로 만들어지고 있구나, 뭔가 내가 알아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이제 공부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보면 올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공 A형 문제인데요. 뭐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답안하고 제가 이제 적중했던 내용들을 이제 표현했던 거고요. 이렇게 이제 문항이 나오고 문항 이제 기입형 문항이에요. 2점짜리 기입형 문항이고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술형 문항이죠. 작성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작성 방법에 점점점 되어져서 각각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입형 문항은 여기서 한번 볼까요? 뭐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이거 어렵지 않은 거니까 여기 보면 트레이닝 원리라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몸이 뭐 과부하가 되어야 몸이 발달한다. 몸이 발달은 점차 발달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건 트레이닝 효과가 운동 형태나 운동 종류, 강도에 따라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 운동하면 팔이 발달하고 다리 운동하면 다리 발달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특이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 하나 쓰는 게 끝이에요. 기입형은. 그런데 서술형은 조금 길지요. 이렇게 각 점의 뭐 무게중심이 지면에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이냐, 뭐 나에서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뉴턴의 운동 법칙은 무엇이냐,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답안을 써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올해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고 대략 올해 시험에서 한 60-70%를 적중했어요. 7, 8월달, 9, 10월달 모의고사에서. 이거는 뭐 여기에 나온 그대로를 제 7, 8월 영역별 문제풀이하고 9, 10월, 11월 모의고사를 보면 그 문제가 그 문제였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제들이 있으면 작년에 이제 초합격생들의 답안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때 이제 저한테 이제 첨사 답안지를 보내주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채점을 하고 이제 다시 되돌려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기입형 문항이에요. 지금 문항 A형의 기입형 문항 이렇게 간단하게 써지죠. 현장의 소집단 단시간 교수 뭐 이거 똑같이 이런 문제들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뭐 굉장히 길게 써야 되는 문제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그래 봐야 한 줄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안을 쓰는데 선생님들이 약간의 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서술이잖아요. 서술은 뭐라고 해요? 어떤 문장의 형태로 풀어내야 되니까 꼭 문장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조사와 서술어와 막 이거 다 넣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면 키워드 위주의 채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 없고, 또 문제풀이반이나 모의고사 반에 가면 답안 작성 요령 같은 것들이 충분히 알려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분은 이렇게 그냥 글로 쓰듯 했어요. 근데 다른 분은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쓴 분도 있고,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자, 어떤 답안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죠. 예,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나는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채점자에게 내가 답을 무엇으로 제시했으니 채점 기준표에 나와 있는 키워드와 내가 제시한 키워드가 맞는다면 빨리 채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채점자가 어때요? 한두 명 채점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을 채점하거든요. 근데 다 글씨가 개발세발에 뭐가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가 뭔지도 잘 모르면 잘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확한 답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은 같은 학교고요. 저기 충청권에 있는 대학교에 초수로 올해 합격했어요. 두 분이 친구인데 작년에 이제 줌으로 작년에 합격했으니까 재작년에 줌으로 그 강의를 할 때, 그러니까 라이브 강의를 하고 라이브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Q&A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정말 한 번도 교대식 가기 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 정도의 열정을 보이면서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잠깐 좀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시험을 보려면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모르고 시험 볼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강의가 시작되면 이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자, 하나하나 우리가 꼭 제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우리 체육을 공부할 때 이거를 머릿속에 하나의 출발점으로 잡고 있어야 합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교수 이론이거든요. 교수 이론. 자, 아이에게 운동을 가르쳐요.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가르칠까요? 차근차근. 차근차근인데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골프를 배우려고 한 7, 8년 됐나 봐요. 골프를 배울 때 골프 연습장에 딱 갔죠. 그래서 레슨 프로한테 이제 처음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저 골프 배우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오자마자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골프 쳐보셨어요? 한 번도 안 쳐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골프채 잡으세요. 그리고요, 공 놓고요, 똑딱똑딱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에? 뭘 똑딱똑딱 하나요? 저기 시계 추처럼 똑딱똑딱 하세요. 이렇게. 에? 어떻게, 뭘 보여줘야 하죠? 제가 그랬더니,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느낌만 오게끔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바꿨어요. 프로를. 그럼 딱 이제 저랑 이제 비슷한 분이 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레슨을 맡게 된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네, 들어오세요. 아닌가? 예, 바뀌었구나. 7번 아이언으로 탁 자세를 잡고, 어드레스 자세부터 시작해서 탁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한번 해보시죠. 근데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차근차근 시작해서 점점점 큰 스윙을 만들어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저렇게 나도 될 수 있어. 그리고 차근차근 해나가는 느낌을 가지게 된 거죠. 아마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교수로는 바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르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업을 잘 가르치려면 계획도 해야 되고, 또 수업 상황을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게 또는 운동하기 좋게 좋은 학습 환경도 만들어내야 되고, 학습 환경도 좋고 계획도 좋아요. 근데 시간을 계속 투자해가지고 성과가 안 나. 그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투자,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교수의 가장 효율적인 기능이에요.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체육 교육론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평가 요소로 잡혀져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체육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발전되어져 왔느냐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체육을 하는 이유가 건강해지려고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체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배우고 기능을 배우고 뭐 운동 지식을 배우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운동을 하면 사람의 마음도 되게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주어진 전술적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르칠 때도 있고, 또 내가 놓여진 공부가 단편적으로 누구한테 들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배우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주변의 환경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또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나열해 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철학 같은 경우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할 거냐. 왜 체육교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왜 체육교사가 되고, 하도 많은 직업들 중에 제가 좀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커피숍에서 이렇게 막 책 보고 이제 강의 준비하거나 이러고 있으면 옆에 엄마들이 딱 앉아요. 엄마들이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아들이 체육학과를 간대 글쎄. 그래요. 그래서 체육학과를? 그래? 왜 체육학과를 간대? 아, 모르겠어. 비전도 없는 거. 그거 가서 뭐 하려고. 아유, 참 걱정이야. 왜 거길 선택해가지고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체육학과 가서 비전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비전이 왜 없어? 지금 내가 지금 비전이 없나요? 우리 비전이 없나요? 우리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 체육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체육교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재밌을 것 같아서. 맞아요. 재밌어요. 체육교사가 제일 재밌어요. 애들이 어떤 과목 제일 좋아해요? 체육 제일 좋아해요. 근데 애들이 체육 한다 그러면서 엄마들이 좀 그래요. 왜? 엄마들은 과거의 체육을 봤으니까. 지금의 체육은 모르는 거죠. 지금의 체육은 얼마나 재밌는데요. 얼마나 첨단의 기술을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을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활기차지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데요.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 지향이에요.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내용들, 그 체육사를 통해서 과거의 철학이 어땠고 현재 철학이 어떻고 앞으로 나가야 할 철학이 어떤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아까 좀 어렵게 생각하셨는데 암기할 것이 많아요. 그 암기할 것이 많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또 차근차근 보다 보면 다 반복되는 내용들이구나 생각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우리가 시험 보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긴 시간을 여러분들을 잡아두고 뭐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5학년도 대비해서 연간 강의를 저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하면요. 자, 스텝은 3개의 스텝으로 줄였어요. 5개의 스텝이 있었는데 3개의 스텝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 6월 강의를 통합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1, 6월 강의를 기초, 심화, 기출풀이 강의로 묶었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날 오후 1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강의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요. 기초, 심화, 기출풀이 강의는 여러분들 공부의 방향을 설정하는 강의예요. 그리고 합격의 마인드를 만들기 위한 거고요. 중요한 건 일단 주요 내용들을 읽어보고 직접 써보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적용하고 인출, 평가하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핵심 개념을 인식하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면 텍스트로 다 써져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쉽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구조하고 나중에 인출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밴드를 통해서 또는 SNS, 카톡을 통해서 저랑 상호작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공부의 3요소예요. 자, 일단 암기를 해야 돼요. 그죠? 단어들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핵심 개념이 뭔지 그걸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초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을.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이 있으면 다 중요한 줄 알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인식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심화 이해 때 그것을 구조화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해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출해 보는 거죠. 내가 구조화했는데 이걸 알고 있구나. 그럼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냐?
한 차시 수업에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수업에서. 하루는 13시 시작해서 18시에 끝나는데 총 5차시로 구성이 돼요. 1차시, 2, 3, 4차시, 5차시로. 그럼 1차시 때는 오늘의 강의의 목차는 무엇입니다. 오늘은 뭐 어떤 근육계 또는 뭐 생리학의 어떤 부분을 배울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4 용지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다 써드리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쓰고 어떤 목차 수준에서 써보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한 내용이구나. 우리가 근육계, 근력 뭐 이런 것도 쉽겠지만 신장성 수축, 단축성 수축, 또는 뭐 구심성 수축, 원심성 수축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FT 섬유, ST 섬유 이렇게 막 얘기로 들으면 그렇구나 하지만 실제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얘기하고 듣고 써봐야 돼요. 그래서 직접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서브노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언제 그 얘기를 많이 하냐면 5월달 6월달 해요. 근데 봐봐요. 1월달부터 시작해서 해오다가 이제 뭔가 내용이 알기 시작할 때 서브노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못 만드니까 부붕 떠 있다가 이제 7, 8월 달에 문제풀이반 모의고사 할 때 이제 막 부랴부랴 만든대요. 그럼 그때 가서 언제 만들어요? 잘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처음에 저랑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곡차곡 모이면 여러분들의 공부의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고 하나의 서브노트가 될 거예요. 2, 4차 시에는 뭘 할 거냐면 내용을 이해 적용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방향으로 예시와 설명을 해드릴 거고 논리적인 구조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차 시 때는 형성평가를 해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오늘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된다. 그리고 그 출제된 문제들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기존에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출해보고 저는 분석해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방향으로 다음에 문제가 출제된다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겠구나 라고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근육계 이렇게 나오겠죠. 근육에 뭐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골격근의 구조가 있겠고 뭐 근섬유의 형태 및 특성이 있고 트레이닝 후에 변화가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에 큰 제목의 내용들이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런 큰 제목의 내용들을 저와 함께 써보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골격근의 근골격계의 구조 이렇게 얘기하면 근육과 뼈의 구조구나. 근데 우리가 뼈 갖고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치료사도 아니고 우리는 결국 근육을 가지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의 해부학적 구조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해부학적 구조를 알았으면 이게 얘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이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트레이닝에서 발달할 것인가 이거 공부하겠죠. 그런 것들을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격근의 구조를 들어가면 그 안에 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수업이 진행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기출 변형 문제풀이에요. 그러니까 7, 8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지금까지 풀어봤을 거니 1, 6월 달까지 풀어보고 했겠지만 이게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문제와 답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알고 싶고 원인과 결과 사이에 충분하게 어떤 논리적인 사고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답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답을 알면 나 기출문제 분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 내 머릿속에 논리적인 사고가 없이 답만 안다면 그냥 SR적 그냥 단순 암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걸 보고 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또 예상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출제해서 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뭘 잘하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보겠죠. 그리고 그룹별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또 심도 있게 여러분들과 저와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개념이 있다면 수정해드리고 잘하고 있다면 강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11월 모의고사 때는 실제 시험 같은 난이도로 구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적중이에요. 적중. 얼마나 적중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7, 8월 영역별 문제풀이와 9, 11월 모의고사가 많은 부분이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고 또 실제 출제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맞췄을 때 여러분들 합격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적중률 높은 가장 타당한 문제들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을 밀도 있는 첨삭을 통해서 또는 코칭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는 스텝 1로부터 시작해서 1, 6월 기초 심화 기출 강의, 그 다음에 스텝 2의 7, 8월 기출 변형 영역별 문제풀이,
스텝 3의 완벽 적중 실전 모의고사까지 세 가지 스텝을 거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게 이제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죠. 대부분의 합격자들이 얘기할 때 누구와 상호작용을 가장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교수자예요. 저도 누군가 저를 가르치는 누군가 교수님과 상호작용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제가 이제 재작년까지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또 오래간만에 모교 교수님들 만나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뭐 더 배울 만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또 배우는 시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반갑습니다. 좀 뭐 이렇게 이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한테 언제든 찾아오세요. 질문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를 찾아오기가. 하지만 첫 발이 어려운 거지, 첫 발을 떼고 나면 그 다음 스텝은 쉬워요. 그래서 일단 와요. 일단 물어봐요. 그리고 물어보면 알아요. 알게 되면 성장해요. 성장하면 합격에 가까워져요.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자, 2025학년도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서 합격하면 될까요? 우리 100점 받아야 되는데 아까 합격 커트라인이 몇이었죠? 올해 2023학년도 86점인가 그랬거든요. 가장 높은 지역이 86점. 그러면 전공이 대략 몇 점 나와야 돼요? 한 70, 한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 나와야 돼요. 교육학은 거의 뭐 한 17에서 한 18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점수가 돼요. 그쵸? 근데 솔직히 뭐 이게 우리가 100점을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80점을 다 맞는다기보다는 우리 한두 문제 정말 희소한 문제들, 정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은 어쩔 수 없어. 하지만 70점까지 맞추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교육학도. 그래서 전공도 교육학도 아까 만다라트의 전공 얘기했잖아요. 근데 교육학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교육학 비중이 20점이어서 선생님 이거 비중이 낮으니까 조금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절대평가니까 여기서 얼마나 점수를 획득하느냐에 따라서 전공 점수 합산한 점수가 커트라인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교육학과 전공을 비중을 똑같이 하셔서 50대 50으로 가시고, 만약에 재수를 하시거나 다시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그동안 교육학을 내가 좀 뒤로 했었다, 근데 올해 전공 잘해서 전공 80점 맞아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는 게 아니라 교육학을 보충하시면서, 충분히 보충하시면서 전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공을 공부하실 때 이제 처음 접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공부를 하셨던 선생님들이나 내가 가장 잘하는 강점 있는 것에 자꾸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가장 어려워했던 것을 접근하세요. 그렇다고 막 책을 막 깊이 파고 막 원서를 가가지고 내용을 깊이 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학자가 되고 뭐 어떤 세상에 뭐 알지 못하는 어떤 무엇인가를 막 찾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몰라, 정확하게 몰라서 틀렸어, 그럼 그걸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더 힘이 생기는 길인 거죠. 그쵸? 예. 나중에 그런 공부는 합격하시고 대학원에 가셔서 석사 박사 하시면서 세상에 대한 또 다른 이치를 찾아내세요. 지금은 합격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합격을 위해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거 끝이에요. 저는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체육학을 전공했고 내가 교수자로서 누군가에게 또 다른 교수자의 역할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학교 현장에 가서 많은 아이들에게 체육이라는 것이 아주 재미있고 즐겁고, 또 체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체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꿈과 희망이 생기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것은 없겠다. 근데 그런 꿈을 가졌는데 제가 결국 이 강단에 섰네요. 지금 13년째 하고 있고요. 참 수백 명의 합격생들이 지금 현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을. 그럼 그 아이들이 또 이제 오겠죠. 얼마 전에 재작년에는 제가 가르친 제자의 제자가 수강생으로 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어지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내가 체육에 대해 가졌던 가치와 철학들을 아이들이 또 배우게 되고,
또 그중에는 다른 꿈들을 꾸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체육교사의 꿈을 꾸는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또 꿈을 꾸겠죠. 그런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거예요. 아, 내가 뭔가 할 수 있구나. 중요한 건 열정인데요. 우리는 아직 교사가 아니잖아요. 예비교사잖아요. 예비교사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12월까지 1차 시험이 끝나고 1차 시험 발표 날 때까지가 이제 올해 마지막일 텐데, 그때까지 언제가 가장 열정이 넘칠까요? 언제가 가장 뜨거울까요? 우리 1월부터 시작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언제가 가장 뜨거울까요? 그래요, 맞아요. 1월이 가장 뜨거워요. 100%, 110%지 뭐, 만땅. 엄청나죠? 언제가 가장 저조할까요? 비슷해요. 5월, 6월, 요때예요. 요때 바닥을 쳐요. 그냥, 아예 그냥 밑으로 떨어지죠. 봄 기운에 꽃이 피고 세상은 어떤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인데 나의 에너지는 땅바닥을 치죠. 네. 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처음에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10%까지 바라지 않아요. 한 90%로 끝까지 쭉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여기서 메꾸지 못한 것에 집중을 하면 아, 난 부족하구나 하지만 여기서 내가 채워지는 것들을 생각하면 훨씬 더 득이 많은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페이스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 여기서 내가 부족한 항상 요게 보이거든요. 그 요게 보이면 내가 자신감도 떨어지고 잘 못하고 있다 생각되지만 이런 꾸준하게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꿈과 희망, 열정을 통해서 합격의 길로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네. 2025학년도 대비 피종의 전공체육 합격 설명회는 이걸로 끝이에요. 네, 간단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왜 체육교사가 되고 싶고 그리고 왜 이 공부를 시작했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요. 명확한 생각의 정리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물어봐요. 왜 체육선생님이 되고 싶으십니까? 왜 체육선생님이 되고 싶으십니까? 물어봤을 때 머뭇머뭇 거리고 있다라면 나는 방향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체육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왜 체육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에 가면 항상 운동장에 나가서 체육관에 나가서 운동하고 공 갖고 놀고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근데 질풍노도의 시기에 제가 삐뚤어질 것 같은 그런 시기에 저를 잡아주신 분이 체육선생님이었고요. 그 운동을 통해서 저는 공부도 잘하게 됐고요. 그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만약에 저에게 그분과 같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저 꼭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잊고 지내면서 생활해 보다가 보니 저에게 체육교사라는 길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 하고 나에게 딱 맞는 직업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렵지만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이 임용고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어렵죠. 힘들죠. 처음엔 잘 안 되는 분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할 겁니다. 뭐 이런 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 첫 번째 합격생이 2010년에 첫 번째 합격생, 제 첫째자. 이 친구가 누구냐면 군대 가서 결혼하고 대위로 제대했어요. ROTC 후배예요. 딱 왔어요. 와가지고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하고 아내하고는 저기 강원도에 있는 거예요. 본인만 올라온 거죠. 얼마나 아이들이 보고 싶어, 아이가 보고 싶어요. 다 공부했어요. 주말이면 집에 내려가고 싶지만 주말이면 집에 안 내려가고 막 그 영화를 보면서 슬픔을 달래고 외로움을 달래고 그러면서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 하고 마지막에 이제 지원할 때 어디를 쓸 거니 그랬더니 강원도를 쓴대요. 그때 강원도가 몇 명 뽑았냐면 지금은 막 300명 400명 뽑죠. 그때는 200명 300명 200명도 안 뽑을 때였어요. 강원도 선발 인원은 4명이었어요. 4명. 딱 4명. 얘야 괜찮겠니?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교수님, 그 4명 중에 한 자리는 바로 제 자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초수였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강원도 수석이었습니다. 1등을 합격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 의지와 내 몸이, 내 행동이 이어지는 거고요. 그것이 곧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올 한 해 2025학년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가게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정을 찍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체육교사의 꿈은 꼭 이루어질 겁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본 강의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